1999년 겨울, 강원도 춘천은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스치던 계절이었습니다. 도시와 시골의 분위기가 함께 남아있던 그 시절의 춘천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온기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던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아이들은 방과 후 골목길을 지나 집으로 향하던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집 바로 앞에서 사라진 한 여고생의 이야기, 그리고 47일 후 야산에서 발견되었음에도 사망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한국 대표 미제 사건 춘천 여고생 실종 변사 사건입니다. 실종된 소녀는 평소 밝고 성실한 성격으로 알려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날 역시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잠시 쉬었다가 친구와 약속이 있어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외출 준비를 하는 딸에게 춥다, 외투 따뜻한 걸로 입고 나가라고 평소처럼 다정히 말했습니다. 소녀는 다녀올게요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 길은 소녀가 수없이 오가던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집 앞 몇십 미터에 불과한 거리는 이웃집 대문과 작은 상점, 주차된 차량들로 늘 평온한 풍경이 이어지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소녀는 그 골목 끝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친구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녀의 어머니는 방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딸이 아직 약속에 나간 줄만 알았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도록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귀가 시간이 일정했던 딸이 이렇게 늦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걱정이 커진 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혹시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곧바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딸이 늘 다니는 골목길을 따라 목소리가 닳도록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 어디 있니? 대답 좀 해라. 하지만 어두운 골목은 아무런 말도 발걸음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주택가 일대를 샅샅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늘 딸이 걸어오던 길, 버스 정류장, 학교 방향, 가까운 상점 앞까지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신발, 가방, 옷까지 그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족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당시 춘천 경찰은 소녀가 신고 직후 24시간 내에 발견되기를 바랐습니다. 대부분의 실종 사건은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해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출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가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방에는 지갑도 휴대전화도 외출 필수품도 모두 그대로 있었고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소녀는 외박 경험이 전혀 없었고 부모에게 일정과 귀가 시간을 항상 정직하게 알려왔던 아이였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경찰도 자발적인 가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밀한 탐문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길에서 소녀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낯선 사람이 이 근처를 서성거렸습니까? 소녀와 낯선 어른이 대화하는 모습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은 그날 별다른 이상한 점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녀는 과연 어디에서 사라진 것일까? 실종 당일의 소녀 동선을 분석한 경찰은 집에서 3,050m 떨어진 지점까지는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발표했습니다. 그 지점은 이웃집 대문이 보이는 곳이었고 평소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순간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수사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강렬한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소녀는 대낮처럼 익숙한 공간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제적 납치가 있었다면 누군가는 소리나 움직임을 보았을 것이고 아이의 소지품 하나쯤은 흘러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소녀를 유인했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익숙한 사람이거나 믿을 만한 어른이 잠깐 도와달라고 말한다면 소녀는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평소 경계심이 높은 편이었고 부모의 말도 잘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쉽게 대화하거나 함부로 따라가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지 47일째 되는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춘천 외곽의 야산에서 소녀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산길을 따라 등산하던 시민이 나뭇잎이 수북이 쌓인 곳에서 이상한 형태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가족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그동안 온 나라가 찾고 있던 소녀가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은 현장에서 오열했고 주민들도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소녀가 발견된 야산은 집에서 직선 거리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평소 산책로나 등산로로 이용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발견 당시 계절은 초겨울이었고 낙엽이 수북이 쌓인 상태였으며 나무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신고자에 따르면 그저 평범한 낙엽 무더기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신고자는 놀라 즉시 112에 연락했고 경찰과 구조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살펴본 뒤 그 자리에서 누워있던 소녀가 47일 전 사라진 그 학생임을 곧바로 확인했습니다. 소녀가 입고 있던 옷까지 신발, 소지품 등이 실종 당시의 모습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현장에서 울부짖으며 쓰러졌고 인근에 모인 주민들도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7일 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가 이렇게 야산에서 싸늘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목졸림, 둔기에 의한 외상, 흉기에 의한 상처, 특정 약물의 흔적, 어느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사라고 보기에도 맞지 않는 정황이 많았습니다.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어 부검 자체가 어려웠던 것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당시 기온과 날씨를 고려할 때 부패 진행 정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망 원인은 불명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었고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현장 구조와 주요 의문의 시작. 소녀가 발견된 장소는 일반적인 산책로나 등산로와 달리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경찰은 소녀가 스스로 그곳까지 걸어갔을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그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았습니다. 소녀는 실종 당일 가벼운 외출 복장이었으며 신발도 산행에 적합한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위치까지 가려면 낮은 산이라도 50분 이상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고생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선 복장 그대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산속으로 혼자 들어갔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였습니다. 경찰은 누군가가 소녀를 그곳으로 데려갔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소녀가 실종된 날, 그 골목길에서 사람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녀는 어떻게 차량이나 외부인과 마주쳤는가? 산속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두 사람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셋 모두 지금까지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경찰 수사의 한계와 문제점. 실종 신고 초기, 경찰은 가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초기 수색 범위가 좁게 설정되었고 수색의 강도도 미흡했습니다. 특히 실종 후 일주일 동안 야산 수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만약 소녀가 실종 직후 산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때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초기 탐문 과정에서도 몇몇 중요한 증언이 뒤늦게 수집되었는데 이 증언들의 신빙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전문가들은 당시 수사를 되돌아보며 골든타임을 놓친 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로파일러와 전문가들의 의견.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자 국내 여러 범죄 전문가와 프로파일러들이 이 사건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1. 납치 후 유기 가능성. 가장 많이 언급된 가능성입니다. 소녀가 집 앞 골목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점, 마찰이나 소지품이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차량을 이용한 납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납치는 주민들이 놓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잠깐 시야에서 벗어난 순간 차량 문이 열리고 닫히는 장면을 이웃들은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소녀의 신체에서 외상이 없었는가? 라는 점입니다. 만약 납치 후 살해가 이루어졌다면 흔적이 남았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고사 가능성. 일부에서는 소녀가 스스로 산길에 들어섰고 낙상이나 추위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갔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길도 초행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와 약속이 있었고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소녀가 설명이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3. 제3자의 개입 가능성. 전문가 상당수는 범죄 개입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라진 시간이 너무 짧고 흔적이 너무 적으며 발견 위치가 비정상적이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협 징후가 없었고 피해자가 위험 지역으로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인의 흔적은 지금까지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
이 사건은 20년이 넘은 지금도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어떻게 집 앞 몇 걸음 거리에서 사라졌는가? 소녀는 스스로 이동했는가? 누군가에 의해 이동했는가? 야산에서 발견되기까지의 47일 동안 그녀는 어디에 있었는가? 사망 원인이 왜 끝내 밝혀지지 않았는가? 이동 과정에서 왜 그 어떤 목격도 없었는가? 범인은 정말 존재했는가? 존재했다면 누구였을까? 이 질문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사건은 때때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지역사회의 기억. 사건 이후 소녀의 부모님은 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그날 조금만 일찍 돌아왔더라면 하며 깊은 자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좋아하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딸이 돌아오면 방을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밤마다 난방을 켜두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역시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당시 처음으로 아이들을 혼자 다니게 하지 말라는 지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남긴 교훈과 오늘의 의미.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아동 청소년 실종 사건의 위험성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게 일깨워준 사례입니다. 이후 실종 아동 조기 경보 시스템, 학교 지역사회 협력 체계, CCTV 설치 확대, 아동안전 교육 강화 등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딸을 떠나보낸 가족에게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딸이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억 하나가 가족이 살아가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오늘 다시 떠올리는 이유는 미제로 끝난 비극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그 꿈 많던 소녀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미제 사건은 때로는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그 사건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소녀가 걸어갔던 골목길, 소녀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겨울 하늘, 그 모든 순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되새기며 그 아이의 영혼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기를 조심스레 바라봅니다.